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쓰레기입니다. 자식인 제 입에서 할 말이 아닌 것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모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 말고는 이야기의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현재는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어요. 어른들은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한참 좋은 나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즐긴다는 대학 생활은 오히려 제게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통금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학원을 다닌다고 시간의 여유는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에 그 시간은 더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실 수도 없었고 하물며 대학 MT도 가지 못했죠. 한 번은 제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고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죠. 어머님 걱정은 하셨지만 생일이니까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전화도 오지 않았기에 이야기가 잘 풀린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제가 9시에 들어가서 마주한 건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린 커다란 가위였습니다. 바로 제 생일날 저는 뺨을 2대 맞고 오랜 시간 길러왔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울고 할머니까지 말렸지만 아버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아버지를 응원하기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집은 그야말로 가부장제의 끝판왕인 집이었거든요. 남자는 하늘이라며 식사까지도 따로 할 정도로 지독한 집구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었고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집은 엄청 가부장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충 상상하곤 해요. 통금 시간이 있고 딸보다는 아들을 더 중시하는 정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그것과는 꽤 다른 점이 많아요. 이를테면 제 이름은 감희입니다. 진짜 제 이름이냐고요? 뭐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저를 부를 때 늘 그러시거든요. 감히 너 따위가 감히 계집년이 라고 말이죠. 이 정도면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속옷은 물론이고 양말까지 다려야 했습니다. 반찬은 늘 새로운 것 4가지는 매 끼니마다 올려야 했고 아침과 저녁의 반찬은 모두 새롭게 바꿔야 했어요. 더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잠도 자면 안 됩니다. 새벽 2시든 4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현관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한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자라왔기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것을 받아들였을 제가 한 번은 어머니에게 감이라는 말을 썼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흉내냈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크게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따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성묘에 갈 때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너 앞으로 계집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알았어? 왜? 썩어 문드러질 놈들. 애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으려고 자빠졌어. 어머님 그런 욕도 하시면 안 돼요. 뭐 어때? 여자가 욕도 좀 할 줄 알아야 이 망할 집구석에서 숨이라도 쉬지. 나도 젊을 때는 욕 한마디도 못했어. 시집 와서 입이 사포마냥 거칠어졌지. 아유 어쨌든 욕은 빼고 남자랑 여자야. 남자랑 계집이 아니라 알겠어? 남자, 여자? 그래. 앞으로는 계집에 계집년 이런 말 하면 못 써. 알았어? 응 엄마. 남자, 여자.
썩을 놈의 자식이랑 여자는 안 될까? 어머님, 적절하게 욕은 쓸 줄 알아야 된다니께는. 이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어차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조기 교육은 좀. 허기사, 그려 맞네. 아유, 내 가여운 손녀. 내 며느리.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처먹어서 너희들만 고생만 시키네. 요즘 남자들은 다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는데. 대신 시어머니가 좋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려니 해요, 어머니. 내 자식이지만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는가 몰라. 나 때도 시모고쟁이는 다렸지만은 양말은 아니었어. 저 망할 놈. 나쁜 것만 빨리 배우고 응용까지 하는 빌어먹을 놈이요. 계속 저러면 화기운이라도 여. 내가 증인해줄라니까. 에이, 제가 어머니 두고 어딜 가요. 절대 안 되죠, 그건. 저희 어머니는 조실 부모하여 오래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보통의 여자들이면 치를 떨었을 아버지의 조건이 더 좋게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쓸쓸하게 비어있는 집이 몸서리치게 싫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특히나 할머니가 워낙 어머니를 예뻐했기에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이란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이 아버지의 횡포를 다 참아내신 거였어요. 그만큼 저희 할머니는 좋은 분이긴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만 봐도 그때 당시에 시집살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는 시집살이 그 비슷한 흉내도 내질 않으셨거든요. 할머니의 말로는 본인이 겪은 일들이 하도 끔찍해서 인간한테 하면 안 될 짓이라고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시집살이를 했다고 대를 이어서 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는 늘 입버릇처럼 시어머니에게 당한 상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에게 풀어야 맞는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제가 할머니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한테 복수를 안 해? 사실 이 할미는 기다리는 거란다. 응? 뭘 기다리는데? 그 인간이 팍상 늙어서 허리가 새우만치 꼬부라질 때까지. 이제 거의 다 됐어. 뜸만 들이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왜 복수에 실패하는 줄 아니? 그건 성격이 지랄맞게 급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거든. 기다려야 더 맛있는 법이지. 그때 할머니의 표정은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아침마다 운동을 하잖니. 몇 년만 지나봐.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 시집살이 복수할 테니께. 이토록 유머가 넘치는 할머니와 다정한 어머니가 있다는 건 저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감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끔찍한 집에서 제가 온전히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두 분 때문이니까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반쯤은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사실 호적에 함께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성별인 존재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실은 그냥 남동생인데 솔직히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엿장수가 와서 엿이 아니라 고철이랑 바꿔준다고 해도 바꿨을 제 동생은 정말이지 아버지를 꼭 빼닮은 녀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하는 집에 태어난 그 녀석은 지옥에서 불을 만난 악마 같았어요. 녀석이 귀여웠던 건 막 태어나서 입만 뻥끗거리고 있었던 아기 때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입을 열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린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말을 잘하는 악마, 변성기가 온 악마, 여드름이 난 악마로 한 살씩 나이만 먹을 뿐이었네요. 솔직히 비슷한 나이에 저를 괴롭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건 확실히 최악의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동생은 청소하는 어머니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물론이고 만들기 숙제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기라도 하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빽빽 소리를 지르는 걸로 해결하곤 했어요.
그때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좀 더 크기도 했고 그래서 동생을 사랑의 매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너 자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를래? 죽고 싶어? 아빠, 할아버지, 누나가! 저는 녀석의 입을 틀어막고는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입 닫어. 그리고 욕은 이 집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어. 그때는 널 잡아서 이 집에서 가장 먼 곳에 버릴 거야. 두고 봐. 두고 보자는 인간 하나도 안 무섭다. 망할 악마야. 안타깝게도 제 교육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어요. 신고정신이 투철한 동생 덕에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차례대로 맞아야 했죠. 더구나 녀석이 중학생으로 접어들고는 더 이상 힘으로도 이길 수 없었고요. 저는 허울만 누나일 뿐이지 거의 종에 가까웠습니다. 심부름은 물론이고 라면을 끓여오는 일까지 해야 했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철칙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전의 일을 떠올리지만 그때는 저는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적이 많았어요. 특히나 제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고2, 고3 시절이 그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할머니,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바로 여자라도 능력만 좋으면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오랜 시간을 들여 복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성공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더 나아가 동생마저도 꾹 눌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때도 동생의 숙제며 심부름을 다 해야 했거든요. 심지어 전 견뎌야 했습니다. 동생의 비아냥거림과 계집이 어디서 공부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무시까지 참아내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힘들게 독립을 선언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가? 아유, 어딜 나가? 박? 그래, 그렇게 해라.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래,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네? 준비는 다 했어요. 대학이랑 가까운 곳에 집도 알아봤고 일도 해서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대학생들한테 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세금 지원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끄럽고, 결혼해서 나가. 그러면 내 보내주마. 네?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너희 엄마도 너랑 비슷할 때 결혼했어. 얼마든지 결혼하면 나가. 대신 그전에는 절대로 안 돼. 만약 네가 계속 고집 피우면 너 다시 집에 들이지 않을 거다.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아버지, 요즘은 요즘? 그놈의 요즘? 그냥 편하게 살려고 시대 운운하지 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떠들어도 여자는 여자야. 함부로 결혼 전에 나가 살고 하면 그거 우리 집안 욕먹이는 거다. 너희 엄마랑 나 평생 안 볼 거면 나가도 된다. 나 한 입으로 절대 두 말 안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가. 집에 있어. 여보, 애 말 좀 들어보고. 당신이지? 당신이 이 계집애한테 바람 넣었지? 그러니 겁도 없이 감히 독립이니 뭐니 소리를 하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딸년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정말 여자들이란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제 독립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 서러웠네요. 애초에 대학 등록금까지 해주지 않으려는 걸 어머니가 친구분에게 겨우 빌려서 마련해줬던 겁니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야 했고요. 그런데도 아버진 마치 자신이 보내준 대학에서 헛짓만 하려고 한다고 그 뒤부터는 통금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어머니를 매번 무시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사춘기까지 온 남동생까지
집안은 제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남들은 죽어서나 간다는 지옥이 현실에서 펼쳐지니 제가 정말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친구들이 다 입는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을 뿐인데 몸판은 여자처럼 입었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맞는지도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꿈에도 꾸지 않던 결혼이라도 해서 벗어나고 싶을 지경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남동생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안 좋은 점만 쏙 빼다 박은 성격 파탄자인 제 동생이 하루는 방에서 꼼짝도 않았어요. 그때 아마도 할아버지는 장례식에 갔고 아버지는 출장인지 골프인지 며칠 간다면서 집에 없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했고 식사가 다 차려졌을 때 동생이 나오곤 했는데요. 그날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끼리 먹자라고 했는데 혹시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진다는 어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악마 같은 녀석이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겁니다. 매번 꽥꽥 오리처럼 소리 지를 줄만 아는 녀석이 우는 건 너무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그저 서럽게 목 놓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걸 보고 웃으면서 꼴 좋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래도 누나였기에 굉장히 참을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침착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꼴 좋다? 전혀 웃지 않은 부분이 참을성이 있었네요. 나가! 당장 나가! 왜? 아빠한테 이르게?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어쩌지? 오늘은 두 분 다 자리에 안 계신데. 큰일이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다! 아, 무슨 일인데 대성통곡을 그래? 나가! 나가란 말 못 들었어? 너 혹시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 당하니? 아니거든. 꺼져! 좋은 말로 할 때. 그럼 여자한테 차이기라도 했어? 동생은 순간 아무 말도 없이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맞구나? 당연히 차이지. 요즘 시대에 어떤 여자가 너처럼 말하는 인간을 좋아하겠어? 남자가, 계집이. 이러다가 너 결국에 차인 거지? 왜? 내 말이 틀려? 네가 뭘 안다고! 다 알지. 나도 네 누나이기 전에 여자거든. 내 주변에 너 같은 남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평생 혼자야.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론데 심지어 성격까지 개차반. 야! 솔직히 그렇게 될 줄은 알았어요. 동생은 진짜 성격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저는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반격했어요. 그리고 뒤엉켜서 목을 치고 배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인이 된 여자와 고등학생인 남자의 싸움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소란스러움에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세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틈을 노려 차마 할머니와 어머니를 밀치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동생의 뺨을 냅다 후려 갈겼거든요. 이에 반격한 동생이 제 머리채를 휘감자 할머니는 들고 있던 국자로 동생의 머리를 때렸죠. 어머니 역시 제 머리에서 손을 떼려고 이로 꽉 물어버리고 말았네요. 여자 셋과 남자 하나의 싸움은 동생의 넋이 거의 나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동생이 서러운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놀란 것도 있고 현재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도 컸을 겁니다. 왜 나만 미워하는데 엄마랑 할머니는 왜 누나만 감싸? 그러는 너는 왜 매번 아빠만 찾아? 엄마 이기려는 거 아니야? 저 썩을 놈. 봐봐, 매번 누나만 최고지. 이러니까 내가 아빠만 찾지. 야, 너 평생을 그래 봐라. 넌 결국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설령 한다고 해도 100% 이혼당해. 알아? 공부도 못해서 네 직업도 제대로 된 거 아닐 거고 결국 늙어서 혼자 큰 병 걸려서 죽을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예언자야? 그래, 네가 여자였어 봐라. 아빠 같은 남자랑 살겠어? 살겠니? 엄마는 살잖아.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살고. 근데 뭐? 너희만 아니면 진즉에 이혼했어. 더 늙으면 과교양원에 쳐넣어버릴 거야. 시설 제일 안 좋은 곳으로. 동생은 그날 평생 자신이 봐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할머니의 원대한 복수 계획에 공포까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뭐 그 사건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에게 제대로 차인 게 생각을 할 틈을 열어줬다고 봐도 정확하겠네요. 어쨌든 동생은 이제껏 축적되어 있던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는 걸 받아들였죠. 실제로 그 일 이후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부엌까지 들어왔으니 한편으로는 너무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없을 때였지만 그래도 변화는 변하니까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동생이 아주 조금씩 변하는 걸 보고 또 저나 어머니를 이전처럼 대하지 않는 정도만으로도 집안에서 숨을 쉬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분 좋은 변화가 있는 이면에 최악의 변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저희 집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한 번은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마치 조선시대처럼 첩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평일 저녁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동생은 식탁에서 따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앉은뱅이 좌식 식탁에 한참 식사를 차리고 있을 때였죠. 거의 매번 다른 반찬을 하기 때문에 전날에 남은 반찬은 주로 저희가 먹는데 시금치와 나물을 그릇에 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여자들과 동생만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듯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드니 어떤 여자가 저희를 보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긴 생머리에 두꺼운 화장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몸파는 여자처럼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저를 보면 씩 웃더군요. 어머니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손을 잡은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입만 벙긋거렸어요. 남동생도 꽤나 놀랐는지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너는 몰라도 돼. 일단 앉아. 동생의 물음에 우물거리던 아버지는 여자를 일단 식탁에 앉혔어요. 저희는 그거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랐는지 아무래도 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희도 나무를 다듬거나 할 때 빼고는 앉아본 적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여자를 앉힌 거고요. 그때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면서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바로 곁에 앉아있던 여자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요, 아버님. 뭐라고? 결혼? 누구랑? 당연히 저랑 아저씨요. 저희 둘이 사랑해요. 어디 감히? 넌 가만히 있고. 네가 말해라. 뭐? 아버지는 큰 숨을 들이키고는 굳은 결심을 한 듯이 사실은 하고 말문을 여셨어요. 만난 지는 3년 됐습니다. 책임지고 싶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 장가라도 들겠다는 거야? 시끄러워. 당신이 나서길 왜 나서? 할머니는 잠깐 위축되나 싶더니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당신이나 조용해. 지금 이게 여자 남자 따질 일이야? 아니, 저 할망구가? 이건 아니다. 너 이건 아니야. 어딜 조강지처를 버려?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아주 큰 벌 받는다고. 아이고. 자고로,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뭘. 엄마, 엄마한테 허락받는 거 아니야. 일단 두 분 다 방에 들어가세요. 안 사람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의 뒤로 넘어갈 정도가 되어서 다급하게 방으로 옮겨졌죠. 우습게도 할아버지는 또 그런 아버지를 오냐오냐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군요. 그 여자는 겨우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말을 잘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만족한 듯 자리를 비켜주셨죠.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아드렸는데 이상하게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표정도 너무나 덤덤해서 보고 있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어요. 아버지의 내연녀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에게 새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더군요. 보통은 울거나 빌거나 눈치를 볼 텐데 정말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돈을 빌려주고 받으러 온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반면 어머니는, 나의 작고 여린 어머니는 그 여자의 소리들을 묵묵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어머니의 입에서는 이혼은 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었네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뻔뻔한 내연녀의 태도도 당당한 아버지의 태도도 아닌 어머니의 죄지은 표정과 말투가 저의 심장을 다 긁어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거든요. 엄마, 그만해.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왜 빌어? 이혼 못해. 유책 배우자라는 게 있어. 아버진 절대 엄마랑 이혼 못해. 헐, 우리 딸이 꽤 머리가 좋다더니 똑똑하네. 내가 왜 당신 딸이죠? 당신이랑 나 고작 7살 차이 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 늙은 남자랑 결혼하는 내연녀 주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뺨을 맞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속이 뒤집히는 느낌과 함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연녀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또 때리려고 손을 들었고 이를 동생이 제지했어요. 놔, 힘들게 키워놨더니 새엄마한테 뭐? 버릇 없는 것? 아버지가 날 키웠어요? 나 엄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때려봐요. 경찰에 고소할 테니까 쳐! 이것이 그때 어머니가 저와 아빠 사이를 끼어들었습니다. 이혼은 못해요. 절대로. 차라리 밖에서 만나고 그렇게 살아요. 정말 당신이란 사람 지긋지긋해. 이혼? 그래, 어디 안 하나 보자. 위자료 줄 때 그냥 곱게 나가. 아니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 아저씨, 위자료 주게? 꼭 줘야 되나? 난 좀 아까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세요, 꼬마 아가씨.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저는 어차피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지르고 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러워. 불결해. 꼬마? 몸 파는 여자겠지. 이것이 너 정신 나갔어? 왜? 당신이 했던 말이잖아. 왜? 딸한테는 해도 되는데 그 꼬마 년한테는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미쳤지? 그럼 이런 집구석에서 안 미치고 살 수가 있어? 어? 저는 아버지에게 정말이지 미친 듯이 맞았어요. 동생도 어머니도 말려봤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전 오히려 더 발악했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처절하게 아버지를 공격했네요. 손톱으로 핥히었고 발로 배도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없는 머리털도 쥐어 뜯어버렸고요. 물론 아버지 역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가감없이 공격했어요. 목을 얼마나 쥐고 흔들었는지 티셔츠는 마치 무거운 장을 본 마트 비닐봉지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터졌고 한쪽 눈도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제가 발견한 건 그 내연녀의 얼굴 위에 미소가 걸려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엎드려 있고 아버지에게 발로 밟히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 멈추라고 말이에요. 저는 됐다고 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꺽꺽거리는 숨소리만 뱉을 뿐이었어요. 내 딸 계속 때리면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절대로. 알았어. 안 때려. 절대로 안 때려. 아이, 그러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어서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 근데 우리 꼬마 아가씨 말이 맞아. 아이, 솔직히 위자료는 좀 그렇지. 나 돈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금액 정도로 만족해. 우리 애도 키워야 하는데 정당한 거잖아요. 아이, 밥하고 살림했는데 재산의 절반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난 못해. 당신 고소할 거고. 당신한테 위자료 주잖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요양원 같은 데 넣을 거야. 내가 앞으로 태어날 내 새끼랑 이 사람 돌보는 것만으로도 좀 벅차서 그래. 그래도 돼? 어? 어쩜 그런 말을.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몰라도 아버님이랑은 각별했으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냥 짐이야, 짐. 돈을 벌어오고 가장 일대나 하늘이지. 아버지도 그냥 이제 늙은 노인일 뿐인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이 저를 부축하는데 저는 제발 도와달란 눈길을 보냈어요.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가 차죠? 거짓말 같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나 바보 같은 이혼이었어요. 평생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가 겨우 3천만 원을 받고 쫓겨난 겁니다. 심지어 가장 믿었던 할머니마저 그 이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고 변화했다고 생각한 동생도 저희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리를 옮긴 건 제가 다니는 대학가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의 한 원룸으로 저희 둘이 이사를 갔습니다. 둘이 쓰기에 너무나 좁은 곳이었고 싱크대는 협소했으며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나던 방이었죠. 얼마 없는 짐과 살림살이를 옮기고 짜장면을 시켜 먹다가 어머니와 저는 눈물이 터져서 울기만 했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와 살면서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몇십 년 만에 아침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상하다면서도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다친 얼굴이 거의 회복되었을 때 그간 지옥이라는 곳에서 탈출했다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과외를 하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일에 어머니가 힘들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일은 별로 없는데 돈을 준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꼭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따금 아버지는 그 여자와 함께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믿었던 할머니와 동생에 대한 배신감으로 끝이 나곤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제 복수는 끝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동생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격양된 목소리와 다급함 때문에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어머니와 먼저 눈이 마주쳤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빠의 내연녀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우열하고 있었어요. 약간 부른베를에서는 가방을 보면서 내 아기라고 외치며 울고 있는 여자는 미친 여자처럼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미쳤어. 이 집 식구들 다 미쳤다고. 내 아기 어쩔 거야. 빽하고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시선 뒤에는 할아버지가 빙긋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다급하게 신발을 신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아버지는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 듯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 아저씨 아빠가 내 가방을 이렇게. 지금 그걸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른 거야? 아이, 아기는? 아이, 우리 아기는? 아, 배도 좀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뭐? 아이, 병원 갈까? 내 가방은 어쩔 거야? 아이, 사줄게. 아이, 사주면 되잖아. 울지 마. 애한테 안 좋아.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려다가 저와 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연락 받고 온 거죠. 누가? 아니, 너야? 아이, 어머니세요? 동생과 할머니가 먼 산을 보자 아버지는 일단 여자를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와? 빨리 병원이나 가세요. 기어 들어온 거 아니니까. 이게? 아버지는 무서운 눈으로 저희를 노려보시다가 황급히 여자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순간 동생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방긋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할아버지의 표정도 이전처럼 돌아왔죠. 저와 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만 보면서 껌뻑거렸네요. 그런데 추후에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다시 내연녀를 끌고 들어온 그날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부모님을 요양원에 넣겠다고 협박으로 말한 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듣게 되었답니다. 문이 채 다 닫히지 않아서 고스란히 들려왔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는 반항 아닌 반항을 했지만 오랜 시간 복수를 꿈꾸며 갈고 닦은 할머니에게 밀리기 시작했대요. 물론 자신의 아들 사랑의 결과로 인한 충격도 더해졌을 겁니다. 결국 두 분은 합심하여 그 내연녀를 제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그건 남동생 역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너 그럼 일부러 우릴 따라오지 않은 게. 누나 바보야? 저런 여자한테 내가 왜 새엄마라고 부르냐? 아무리 내가 좀 이상해도 나도 엄마 아들이거든? 장난해? 네가 이상한 건 알아? 교육이 잘 되긴 했네. 내가 그때 국자로 제대로 때린 게 효과가 있었어. 뭐야? 아이, 감히 내 손자를 때려? 아이, 어딜 때려? 또 감히 시작이네. 국자로 한번 맞아볼 테야. 이놈의 영감탱이가 지금부터 딱 주둥이 여물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참. 잠깐만. 그래서 뭘 한 건데? 아버지 없을 때마다 그릇 정리하고 설거지 시키고 참교육했지. 내가 시집살이를 하도 많이 해서 재능이 특출나긴 했어. 거의 영웅이었지, 우리 할머니. 진짜 보통이 아니야. 완전 힘숨씨. 힘숨씨? 그게 뭐야? 에이, 할머니 힘을 숨긴 시어머니, 줄임말이요. 뭐? 힘숨씨? 허허, 우리 손자 새끼가 참 똑똑하기도 하지. 할머니는 남동생의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주고 예쁘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까지 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긴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차마 더 심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집안의 서열이라든가 위치 등으로 이 집이 제대로 된 조선시대의 재구성이다라는 느낌만 줬다고 해요. 애미야 국이 짜다, 애미야 국이 뜨겁다, 애미야 국이 차다. 반찬이 질기다 맵다 싱겁다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잔뜩 겁을 먹어서 얼마 전에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명품 가방을 몇 개 사주면서 겨우 무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합심하여 일을 친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이번엔 할아버지가 정말 큰일을 하셨거든. 동생이 할아버지를 칭찬하자 할아버지가 턱을 들고 당당함을 표현하셨습니다. 큰일이라니? 말 그대로 큰일.
그 여자 방에다가 똥을 쌌어. 뭐? 내가 3일을 참았다. 우유도 먹었고 방에 난리가 났지. 그걸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럼 그놈이 뭘 어쩔 건데? 한 달 전부터 치매 온 척했다. 날 진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인 것 같더라만. 근데 이상하지. 기가 막히게 잘 쌌는데 그 똥 싼 건 영 효과가 없었어. 아니, 그 썩을 년이 똥 싼 거보다 가방을 자른 거에 더 난리를 치더라니까. 아니, 두 분 다 어쩌시려고 그래요? 뭘 어째?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뭐 돈을 못 벌면 가장이 아니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감싸고 돌았으니 내가 죄인이야, 죄인.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더구나 동생과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모두가 합심해서 그 내연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동생은 그러고 나간 것보다 서서히 괴롭혀주는 쪽을 택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아버지의 재산 문제 역시도 골치 아프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코앞에 닥친 상황으로 감정에 연연할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구나 어머니가 거의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것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말에 걱정을 하면서도 계속 손을 잡고는 고맙다고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삼키셨죠.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면서 안심하시는 눈치였네요. 근데 이러다가 정말 요양원 가시면 어쩌시려고요? 날? 하긴 보내고도 남을 놈이지.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녀석이 왜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내가 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집 내 거요. 내 명이고. 그놈이 무슨 돈이 있어? 월급 받으면 술로 헤쳐먹고 여자한테 쓰기나 하는 망할 놈인데 내가 왜 요양원을 가? 가려면 내 아들이 가야지. 내 쫓아낼 거다 반드시. 할아버지 좀 멋진 듯? 그럼 나도 힘숨시 그거냐? 그건 좀 할아버지는 숨긴 적이 없어서. 여튼 누나 여긴 걱정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쉬면서 살아. 곧 다 정리하고 엄마 편안하게 모실 거니까. 알았어? 너 진짜 인간 됐구나? 다행히 나를 닮아서 우리 손자가 빠릿빠릿하고 또 복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역시 내 손주들. 어머니와 저는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것 같진 않다고 오늘 일로 다 보상받은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보상은 거기서 그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상속인이 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버티고 있기도 했고 그간 연기를 했던 할아버지의 병원 기록 역시도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이로써 아버지는 그간 자신의 새아내를 일부러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됐고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고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아들 하면서 살아오셨기에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독한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는 살고 있던 집을 아예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던 땅을 조금 팔아 좀 더 좋은 집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의 명의를 어머니 이름을 썼죠. 약간의 복수, 재산, 이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말처럼 저희는 복수의 피가 흐르는 집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동생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직접 아버지가 일하는 곳까지 가서 받아냈어요. 이미 보냈다고 했지만 동생은 미친놈처럼 울고 찡찡거리면서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간다면서 아버지를 괴롭혔죠. 네가 학원을?
아이, 너 공부 안 하잖아. 미쳤어? 아이, 아빠 회사야. 아이, 그럼 나 공부하지 마. 포기해. 아빠가 말했잖아. 남자는 우러러보는 하늘이라고. 근데 하늘이 여자보다 덜 떨어지면 돼? 하늘인데? 이 감히? 저런 계집애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어떡해? 아이, 나 어떡해? 어? 아이씨, 아이, 제발. 아이, 목소리 좀 낮춰.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의 가르침이었잖아. 이 계집. 알았어. 얼마야 학원? 학원 가자. 쉿. 아이, 제발. 당연히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서 그 후로 동생의 그림자만 보여도 돈을 내어준다고 하더군요. 이 방법이 통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합세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들먹이면서 난리를 쳤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으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떠들기까지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이혼 시 산정된 양육비보다 더 많이 그리고 꽤 두둑한 용돈까지 미리미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선택사항은 없었을 거예요. 워낙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고심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비록 할아버지와는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음에도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했다면서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저 동생,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이 좀 더 넓고 좋아졌다는 걸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할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주말이면 남동생과 할아버지가 기괴한 요리를 만들어주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어느새 저희 집안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메인 요리는 잡탕밥이나 잡탕국이긴 했는데 손가락을 썰 것 같은 서툰칼질과 바들바들 떨면서 소금을 치는 모습, 커다란 덩치로 콩나물 다듬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벌써 그 행사가 2년이 넘어갔는데 나름 저희는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에게 여자친구까지 생기게 되었고요. 전화 한 통에도 벌벌 기는 걸 보면 예전에 가미를 찼던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바로 최근에 아버지를 우연히 봤기 때문인데요. 딸인지 핑크색 머리띠를 낀 아이를 앞으로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긴 했지만 옆에 여자는 여전히 야한 옷차림을 하고 높은 굽을 신은 채 걸어가고 있더군요.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어쩐지 몰래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을 하늘이라고 말하던 그 아버지가 여자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더군요. 좀 뒤로 걸어. 아저씨랑 다니면 쪽팔리단 말이야. 에이, 뒤로 걷잖아. 아예 남처럼 걸으라니까. 진짜 짜증나네. 배를 좀 넣고 걸어. 머리는 가발을 쓰던지. 어우, 짜증나. 사실 그건 제가 생각한 끔찍한 결과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상상한 건 아무래도 돈이 떨어졌을 테니 이혼당하고 버림받아서 혼자 쓸쓸히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대신 평생을 무시하던 여자에게 반대로 무시당하는 모습이었네요. 뭐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에게 감사한 건 아니었지만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들었죠. 속으로 저는 또 다른 복수는 없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란 사람을 제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흰색이 검은색 옆에 있을 때 더 뚜렷한 것처럼 혹시나 아버지가 자신의 불행과 우리의 행복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게 말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구보다 아버지가 꼭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 귀하다며 떠받들어 키우셨을 텐데 자식 농사의 결과가 요양원 행위라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상처가 가득 생기셨겠네요. 그보다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평생을 살아온 어머님이 너무 안 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헤어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어머님의 따뜻한 성품으로 시부모님이 부모님이 되신 것 같네요. 가족분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